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여러분, 베를린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저마다 손에 손을 잡고 환호하던 독일 시민들 모습이 얼른 연상이 됩니다. 아마 그건 분단 국가로서 독일의 통일을 지켜보며 또 느꼈던 그 감에 이게 그 교차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베를린이 우리하고 그렇게 먼 곳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1960년대 이 독일로 광부, 간호사 파견돼 나갔던 역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월급을 담보로 해서요, 독일 정부의 차관을 얻은 걸로 경제 개발을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잊을 수는 없겠죠. 그랬던 우리인데 이제는 노동자가 부족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산업 연수생을 다 받고 있다. 오늘 우리가 감상할 작품 바로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갔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며 시를 쓰는 뇌성마비 지체장애 시인 정재환 씨가 시집을 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박한 이웃들의 가슴 따뜻한 모습들을 담은 작품들을 엄선해서 출간한 이 시집은 하늘숲에서 발행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천연 염색법과 현대과학의 접목을 시도해오고 있는 천연 염색 연구가 이종남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 염색 지침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 염색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섬유뿐 아니라 가죽, 금속, 나무, 솜, 한지에 자연의 빛깔로 물들이는 방법을 옛문헌 임원경제지, 규합총서, 산가요록과 구수를 토대로 재현한 염색 전문 지침서로 현암사에서 출간됐습니다. 무소유의 청빈한 삶, 오직 수행만을 힘쓰던 청정한 삶, 간도 땅으로 내몰린 조선 유민들을 위해 집신과 주먹밥을 만들어 남몰래 공양하며 보살의 삶을 살다간 수월 스님. 그 수월 스님의 삶의 궤적을 담은 물속을 걸어가는 달이 학고제에서 출간됐습니다. 혼탁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인생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2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순문학 베스트셀러 작가의 명성을 떨치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산문집 스크랩이 문학사상사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80년대의 잊을 수 없는 추억들과 그의 솔직한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신간 안내 받으셨고요. 자, 오늘 감상하실 작품 공지영 작가의 소설집입니다. 별들의 들판. 여기 실린 중편소설 별들의 들판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잠깐 드리면요. 공지영 씨는 1963년 서울생으로 연세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1988년 개간 창작가 비평 가을호에 단편 동트는 새벽을 통해 문단에 데뷔를 했고요. 이후 소설집 인간에 대한 예의,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별들의 들판 등이 있고요. 장편소설은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시작,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 착한 여자, 봉순이, 산문집으로는 상처 없는 영혼,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등 여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작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작가 소개할 때요, 되게 한두 권 정도 얘기하고 등등의 많은 저서를 내셨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읽었어요. 워낙 독자들이 많아서, 공 선생님 독자가 많아서 이렇게 작품 이름을 쭉 말하다 보면, 아, 내가 그거 읽었지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많이 썼네 싶더라고요. 근데 소설집이 5년 만이라고요? 예,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5년 만에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 저도 뭐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봉순이 언니 쓸 때 막내가 뱃속에 들어있어서
아기 낳고 좀 쉬다가 쓰자 싶었는데 쉬다가 보니까 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 여건이. 예,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작가한테는 5년 휴식이라는 게 뭐 상당히 긴 기간일 겁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번 작품집 베를린 사람들 연작 소설 6편을 묶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연작을 시작한 계기며 집필 과정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 2002년도 1월 달에 베를린에 온 가족이 1년 동안 이주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 별 생각 없이 그냥 좀 쉬자고 갔었는데, 가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마주치게 되면서 한국을 좀 떠나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베를린에서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중심 한국을 좀 마주쳤다고 한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네. 말하자면 우리는 서울에 살면서 분단이나 뭐 경제 성장의 그늘, 그다음에 이념의 어떤 소용돌이가 다 지나간 듯이 보였는데 베를린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서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돌아와서 이제 소설을 다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곰곰이 앉아 있노라니까 바로 베를린에 제가 바로 다녀온 베를린 이야기를 쓰지 않고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베를린 연작을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함께할 작품 안에도 담겨 있는 얘기고 그런데 저도 이제 독일에서 한 14년 정도 유학을 했다 돌아온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예. 우리는 많은 게 변했는데 그 친구 사고는 1980년대 그대로더라고요. 예. 독일뿐 아니라 미국이나 뭐 다른 기타 곳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그런 비슷한 현상을 다들 그렇게 겪는다고 하세요. 예. 예. 근데 베를린에 1년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분명히 작가의 말에 여기 있는 얘기 다 허구입니다 했는데도 예. 이거 누구 실제 있었던 일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만들거든요. 예, 사실은 모두가 취재에 바탕을 해서 제 상상력을 조금씩 가미한 거지만 일단 그분들에게 누가 될 것 같아서 허구라고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실을 쓴 건 아니지만 사실의 많은 부분이 바탕이 돼서 좀 생생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실명이나 실제 지명은 제가 사용을 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생생하게 느껴지실 것 같고 저도 그것이 또 좋습니다. 작가로서. 공지영 씨 소설이 좀 아프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런다 하더라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베를린 연작 역시 좀 그런 속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잠시 작품 먼저 이 드라마로 감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영 씨의 중편 소설 별들의 들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회사를 그만둔 것, 혹은 진석과 헤어진 것, 그중 어떤 것이 떠나라고 부추겼는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어쨌든 그녀는 독일로 떠났다. 낡은 흑백 사진을 들고.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2명의 여자 어린이가 서 있었다. 두 아이는 복제품 같았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엔 굵은 만년필의 글씨가 있었다. 사랑하는 딸들, 수연이, 나연이, 그리고 나. 별들의 들판, 1979년. 수연아! 드디어 왔구나! 영훈아! 아유, 얼굴이 헬스카네. 비행기 안에서 잠 못 잤나 보지? 근데 논문은 잘 돼가? 박사 논문 언제 끝나는 거야? 논문? 여기 와서 유학생들에게 묻지 말아야 할 2가지 금기가 있어. 하나는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논문은 언제쯤 끝나나요 하는 거. 알았지? 나 유학생이니까 묻지 마. 너 말투가 꼭 독일 병정 같다?
근데 왜 묻지 말라는 거야? 독일 대학은 모두가 국립이야. 교수들도 당연히 국가 공무원이고 학비는 무료. 학교가 장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수들 함부로 박사학위 주는 사람 없어. 독일 박사가 그래서 힘든 거잖아. 박사학위 평균 기간이 짧아야 7년은 잡는데 모두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늙는다니까. 청춘은 가고 한국에 돌아가도 취직이 어렵다니 말이야. 수연이의 베를린 도착을 축하하며 건배! 고마워. 건배. 건배. 네가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람들 말이야. 어떻게 됐어? 찾았어. 내가 아는 교포 2세가 있는데 그 애가 정나연을 알더라고. 베를린 리포트라는 유학생 사이트 게시판에 네가 정나연이란 사람과 그 어머니 한명숙 씨를 찾는다는 얘기를 올려놨거든. 두 군데서 연락이 왔어. 하나는 아까 얘기한 교포 2세 미진이란 친구고 하나는 오스나비리크란 도시에서야. 네 엄마랑 친하던 분이래. 그리고 정나연 씨 네 자매가 틀림없나 봐. 내 생각엔 아마도 너랑 쌍둥이인 것 같아. 쌍둥이? 엄마는 누구였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엄마와 아버지는 왜 이 독일까지 와서 결혼했다가 왜 헤어졌는지, 30애를 다 살고 이제야 넌 쌍둥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꾸해야 하는지 정신이 멍해졌다. 너 휴가 언제까지니? 내일 오스나비리크에 전화해서 스케줄 잡아야지. 나 실은 회사 그만뒀어. 왜? 결혼 날짜 잡았니? 아니, 나 진석이랑 헤어졌어. 너희 싸웠구나? 싸우지 않았어. 그럼 왜? 너희 7년이나 사귀었잖아. 이유가 뭔데? 이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대. 뭐라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그런 일이 있더라. 아니, 넌 그냥 순순히 헤어져 줬어? 소리 지르지 마. 너 같으면 헤어지자는 남자가 미안하지만 그 여자 없으면 이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따지니? 어쩌면 그와 헤어진 일보다 더 힘든 것은 누구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진석과 수연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한 친구들에게 그들의 이별을 납득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니 자신의 생은 과연 자신의 것일까? 나연이라는 사람 지금 뭐 하는데? 내가 얘기한 미진이란 친구가 연락을 해줬는데 여행사 직원이라나 봐. 그래, 수연아.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 자자. 겨우 든 잠 속에서 수연은 벌판을 걸어갔다. 벌판 가득히 떨어진 별들이 유리 조각처럼 빛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본 엄마가 그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별을 밟을 때마다 별 조각이 그 발을 찔러서 엄마의 발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웃고 있었다. 저는 정수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네가 수연이구나. 앉아라.
미진이한테 얘기를 듣고 널 보마했다. 내가 35년 전에 네 엄마하고 함께 베를린에 내렸거든. 같은 병원에 배치돼서 한 20년 같이 근무했고. 외국에 사는 동양 여자들은 흔히 한국 여자들보다 눈가를 검게 칠하는 화장을 하는데 미진의 어머니 역시 그랬다. 수술을 한 것 같은 굵은 쌍꺼풀, 진한 아이라인, 그리고 푸른 아이섀도우 때문에 미진의 어머니는 수연과 같은 나라 출신으로 보이지 않았다. 여기 교포들 옷도 화장도 다 60년대, 70년대식이야. 그들이 떠나온 그때에서 스톱모션처럼 멈춰지는 거지. 그래서 2000년대의 유학 온 며느리가 혹여 60년대의 이민 온 시어머니를 만나면 죽어난다고 해. 21세기 며느리가 반봉건 시대의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외국에 산다는 일은 어쩌면 문화의 진공관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야. 꼭 젊었을 때 네 엄마를 보는 것 같구나. 그때 우린 21이었는데. 네. 참, 여기 쌍둥이 동생이 살고 있지. 몇 년 전에 여기 식당에 한번 들렀는데 그때 지 새아빠랑 왔더구나. 새아빠라면 저희 아빠랑 헤어진 후에 재혼... 재혼? 재혼이면 그래도 낫지. 그래, 한국말로 아마 3혼쯤 됐나? 동거까지 합치면 아마 5, 6혼? 오스나브리크에 있는 선이도 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아, 네. 제가 한번 찾아뵙기로... 걘 네 엄마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야. 네 엄마하고 선이하고 나. 우리 셋은 베를린에서 단짝처럼 붙어 다녔어. 네. 가는 비가 내리는 묘지 입구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수연은 여자를 보는 순간 멈춰 설 뻔했다. 쌍둥이라는 말이 머릿속으로 타이프처럼 찍혀왔다. 거울로가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한 어떤 살아있는 인간을 보는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땐 모르겐.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이니? 너 정말 쌍둥이구나. 전 정나연의 남자친구 김명섭이라고 합니다. 법학 전공의 유학생이죠. 나연은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우리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줘야 자매간의 의사소통이 되겠네요. 묘지는 공원처럼 아름다웠다. 꽃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촛불들이 켜진 곳에 얼굴도 보지 못한 엄마가 누워있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나연이가 엄마의 묘비명을 좀 읽어주고 싶답니다. 제가 통역하죠. 한마디 말 그가 사랑했던 것은 좌절, 하나의 색 그가 사랑했던 것은 회색, 하나의 형태 그가 사랑했던 것은 얼굴, 하나의 진료 그가 사랑했던 것은 먼지, 하나의 장소 그가 사랑했던 곳은 베를린. 그래도 그는 그 사랑을 끝낼 수가 없었네. 나연의 얼굴에는 알겠어요 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엄마는 이런 분이었다고요 하는 느낌이 통역 없이도 전달되어 왔다. 나연이 얘기를 통역할게요. 이건 독토르 빌란트 슈미트라는 분의 시인데 제목은 자코메티의 화실이래요. 그 시에는 사랑했던 곳이 파리지만 묘비명엔 베를린으로 바꾸었대요. 엄마가 베를린을 정말 좋아했대요. 흐린 회색빛 하늘을, 습습한 바람을, 겨울이면 내리는 흰 눈과 검은 숲이 있는 벌판 같은 도시를 정말 좋아했대요. 미안해요, 수연. 나 오늘 오스나브릭 못 가요. 그래서 명섭 데리고 왔어요. 명섭이 운전해서
거기 갈 거예요. 명섭에게 나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사흘 후에 베를린에서 만나요. 영은아, 별들의 들판이 어딘지 아냐고 좀 물어봐줘. 이 사진에 적힌 거. 수연이 내민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는 나연의 얼굴에 회한 어린 빛이 떠올랐다. 명섭이 나연의 말을 통역했다. 그러나 수연의 마음은 명섭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연의 목소리로 듣고 있었다. 집에도 이 비슷한 사진이 있었어요. 스페인의 도시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영어로는 캠프 오브 스타. 그래서 엄마가 그 도시를 별들의 들판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엄마가 세상에 태어나 한 여행 중에 가장 슬펐고 가장 기뻤던 여행이라고 말했었죠. 엄만 우리 둘만 데리고 그리로 가셨대요. 아빠랑 헤어지기로 합의했지만 수연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억지로 떠난 여행이라고 했어요. 엄만 수연을 몹시도 보고 싶어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날 껴안고 울 때 나 알았어요. 그때 엄마가 수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엄만 편안하게 돌아가셨나요? 그럼요. 병원의 닥터들이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눈 감은 사람 처음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나연에게 좋은 사람이었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엄만 내 친구고 언니고 사랑의 수호천사였어요. 난 아직도 자기 전에 엄마를 꿈속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난 가끔 이렇게 좋은 엄마를 나 혼자 차지하고 있다는 게 한국 어딘가 있을 수연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오스나브리크까지는 한 3시간 반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편히 앉으세요. 베를린 처음이신가요? 네. 어떠세요? 글쎄요. 나무가 많고 건물이 크고 고층 빌딩이 없어서 이게 정말 그 잘 사는 나라의 수도인가 싶기도 하고, 뭐 굳이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뭐랄까 무뚝뚝해 보였어요. 무뚝뚝한 도시. 재밌네요. 저 베를린은 어떤 도시인가요? 전쟁과 분단된 비극의 상처를 안고 있는 도시. 지금은 비극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런 도시죠. 그 쿠담가가 시작되는 곳에 빌헬름 기념성당 보셨죠? 네. 폭격으로 부서진 성당을 보수하지 않고 기념하고 있는 도시가 베를린이에요.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괴테는 베를린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섬세함은 찾아볼 수 없고 머리 위에 이빨이 난 듯 거칠어야만 버틸 수 있는 도시라고. 머리에 이빨이 난 사람들?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만큼 기질이 드세고 또 자유분방하다는 뜻도 돼요. 네. 베를린 사람들은 머리에 이빨이 난 것처럼 무뚝뚝하고 사나워 보이지만 깊이 사겨보면 따뜻해요. 저 아까 머리에 이빨 말이에요. 네. 괴테의 어떤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몰라요? 인터넷으로 뒤져서 알아본 거예요. 저 책 편집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책 편집 일 안 해요. 지금은 엄마 찾고 있어요. 엄마의 자취. 여기 와서 느낀 건데 여기 교포분들 참 우리랑 달라요. 여기 분들 우리나라 소득이 거의 지금의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수준일 때 오셔서 진짜 고생들 하셨거든요. 간호사 광부로 인력 송출해서 독일 정부로부터 받은 차관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거니까요.
67년도에 독일에서 한국으로 붙인 돈이 그해 한 해 대한민국 수출 총액의 23%나 되더라고요. 그랬군요. 여기 분들 대개는 돈 한 푼 안 쓰고 한국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한국은 자기들이 붙인 돈으로 경제 부흥이 일어나서 집값, 땅값이 잔뜩 올라버린 거예요. 손에 쥔 돈은 없고. 그래서 못 돌아가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도 종종 그런 말씀 하시곤 했어요. 아, 예.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여기 분들 한국이 잘 사는 것도 싫고 못 사는 것도 싫은 거. 못 살면 여기서 한국 사람인 게 위상이 떨어져서 싫고, 잘 살면 한국 사람들 펑펑 써대는 거 보면서 소외감 느끼시는 거예요. 수연은 상념에 빠졌다. 만일 그때 엄마가 수연을 데리고 가고 아버지가 나연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나가 버린 것을 삶이라고 부른다면 결국 영원히 수선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이었다. 수연이, 넌 정말 네 엄마를 꼭 닮았구나. 어떻게 이제야 왔니? 아줌마 생각 안 나? 너 어릴 때 우리 집 와서 지내다가 엄마 얼굴 잊어버리고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어. 생각나니? 아니요. 가엾 쓴 것. 엄마 없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여보, 수연이 좀 봐요. 나연이랑 얼굴이 똑같아. 여보, 명숙이가 얼마나 수연이 보고 싶어 했어. 조금만 더 살아있었더라도. 나 이한수라고 해요. 예. 네 아빠 친구이기도 하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말은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친구들 편에 들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게 엄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원망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은 건 네 엄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매우 사랑해서 했을 거야. 너무 사랑하면 너무 무서워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법이니까. 아버진 엄마가 그냥 베를린에서 돌아가셨다고 언제인지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 엄만 돌아가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못 왔구나. 엄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엄마 대신 내가 널 찾으려고도 했는데. 엄마는 왜 한국에 들어오실 수 없게 됐나요? 네 엄마 그렇게 된 거 실은 내 탓이 크다. 네 아빠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때 얘기야. 네 엄마가 날 만나러 여기로 올 때 비행기만 탔어도 아무 일이 없었을 거야. 돈 아낀다고 이게 기차를 탄 거야. 베를린에서 오스나프리크까지 기차를 탔다고요? 그때 기차 타면 어쩔 수 없이 동독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었어. 그래서 네 엄마 여권에 동독 스탬프가 찍힌 거야. 우린 그거 통과 비자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1년 후에 한국에 다니러 갔다가 네 엄마는 공항에서 바로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단다. 네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석 달을 기다리다가 한국으로 네 엄마를 찾으러 갔어.
마치 얽힌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다. 헤아려 보니 그때 엄마의 나이가 지금 수연의 나이 29이었다. 네 엄마가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만나러 갔단다. 너 혹시 반쯤은 나가 있더구나. 실어증까지 걸리고. 그래서 네 엄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 한 달쯤 지난 때였던가. 그때야 네 엄마가 입을 열더구나. 선이야, 우리 부모들은 왜 전쟁을 했니? 우리 부모들은 왜 가난한 나라마저 갈라놓고 서로 싸우니? 우리는 왜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니? 결국 네 엄마는 독일 국적으로 바꾸고 말았지. 네 엄마 가끔 술 먹으면 한국 여권 펴놓고 말하곤 했어. 한국 여권 15페이지. 이게 내 인생을 바꿔놓은 페이지야. 동독 스탬프 때문에. 명섭 씨 고마웠어요.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수연 씨, 네.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대로 상처 입을 날이 많을 테니까. 수연은 선희 아줌마와 함께 마을에 산책했다. 키가 작은 생울타리 너머 하얀 파라솔들이 펴져 있고 꽃들이 핀 정원이 보였다. 한 여자가 정원에 식탁을 차리며 가든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부러워요. 독일 처음인데 저런 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도 처음 베를린 와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다. 참 부러웠어. 오,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걷고 있었구나. 자전거 탈 줄 아니? 네. 언제 배웠어? 어릴 때 4학년 때였던가요? 여름에 자전거 배운다고 하다가 몸살이 다 났었어요. 네 엄마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우리 시골에서는 여자애들 자전거 못 타게 했어. 근데 네 엄마는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내가 밤마다 우리 아버지가 쌀 배달하는 자전거 몰래 끌고 나갔었지. 베를린에 막 왔을 땐 말이야. 네 엄마 몇 달 월급 모아가지고 어느 날 자전거 끌고 나타난 거야. 새로 산 모자 딱 쓰고 길고 하늘하란 스카프 목에 딱 감고 병원 앞길을 신나게 달려가더라. 선이야, 나 좀 봐. 나 항상 이렇게 달릴 거야. 넘어져도 절대 울지 않을래. 별들의 들판이라는 도시 말이에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 어딘가요? 응? 네가 거기 어떻게 하니? 사진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별들의 들판. 거기는 네 아빠랑 네 엄마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신혼여행 갔던 곳이었어. 네 엄마가 별들의 들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가진 도시를 찾았다고 하도 그리로 가자 그래서 갔지.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들이었다. 아, 신혼여행지였군요. 근데 날씨가 좋질 않았어. 별들의 들판이라는 도시에 별은 하나도 없다고 네 엄마 많이도 투덜거렸지. 근데 마지막 날 꿈을 꿨다는 거야. 별들이 자기 치마폭에 막 쏟아지더래. 아마 그때 너희를 임신한 모양이다. 너희들 그 별들의 들판에서 별처럼 네 엄마에게 떨어져 내린 거야.
엄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왜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셨나요? 그래. 궁금하겠지. 설명을 하자면 좀 복잡하구나. 네 엄마는 독일인 의사하고 사랑에 빠졌었어. 네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그 얘긴 미진이 어머님한테서 들었어요. 그때 우린 21살이었고 서럽고 외로운 이방인이었지. 잘생긴 독일 남자가 열성적으로 좋아해주니까 엄마 마음이 기운 거야. 네 엄마는 프로포즈 받고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갔단다. 그런데 왜 헤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거였어. 네? 아니 그럼 동성애자가 왜 엄마를... 동성애가 알려지면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할 테니까 네 엄마를 이용했던 거지. 동양에서 온 어린 여자니까 고소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그럴 수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네 엄마는 한국 사람들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소위 여기 운동권들, 그러니까 유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잦아졌지. 그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가게 된 거란다.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보, 당신 좀 설명해봐요. 너 헌팅이라는 게 있었어? 네? 한국 광부들이 신부감 찾아서 한국 간호사를 찾아다니는 거였어. 어느 휴일날 친구 둘하고 같이 간호사들 방에 들이닥쳤지. 아니 그날이 마침 내 생일이었거든. 네 엄마하고 베를린 미진이 엄마하고 미역국 끓여놓고 밥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 딱 들이닥친 거 있지. 참 인연도. 우리 세상이 다 결혼했다. 그런데요. 왜 엄만 절 한국으로 보냈을까요? 나연이가 아니고 왜 저를... 너 혹시 네 엄마가 나연이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 한국으로 보내던 날 난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때 별들의 들판에서 돌아오던 길에 네 엄마가 너희 둘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 상이야,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 우리 수연이를 어떻게 떼놓고 사니 내가. 그냥 둘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칠까봐. 도망치겠다고 막 우는 네 엄마를 달랬다. 그때 나는 네 아빠가 널 데려가면 널 볼 때마다 나연이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마음을 돌리고 둘이 재결합하게 될 줄 알았어. 수연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네 엄마도 나연이 보면서 수연이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유신도 곧 끝날 테니까 수연 엄마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며칠 후에 네 아빠가 한국으로 갈 짐을 다 싸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함께 기차역에 나갔지. 그때 네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랬는데. 저도 그 장면 생각나요. 저녁 무렵이었는데 전 철길에 서 있었어요. 너 기억하는구나 그날을. 네, 가만히 서 있었던 거 기억나요. 가만히 서 있었던 거, 그날 노을이 아주 붉었던 거랑, 그리고 기찻길이 참 길다고 생각했던 거. 근데 딱 그 기억뿐이에요. 아니야 수연아. 너 울었어. 아주 많이 울었어. 몸부림치면서. 어린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울었는지. 어린 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그랬나요? 순간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여오더니 그대로 넘쳐흐르기 시작했다. 오렌지 주스를 엎어 넣은 것 같은 하늘. 길고 검었던 기억 속의 철길이 긴 기적을 울리며 음향을 되찾고 그 메아리는 한참을 수연의 몸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멀리 어느 집가에 세워둔 자전거가 보였다. 수연은 그리로 걸어갔다. 누군가 그 자전거를 타고 리본 달린 모자를 쓰고 긴 스카프를 휘날리며 페달을 밟아 운무 속을 달려가고 있었다. 희미한 영상을 쫓다가 수연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한마디 말, 그가 사랑했던 것은 좌절. 하나의 색, 그가 사랑했던 것은 회색. 하나의 형태, 그가 사랑했던 것은 얼굴. 하나의 장소, 그가 사랑했던 것은 베를린. 그래도 그는 그 사랑을 끝낼 수가 없었네. 엄마. 자전거를 탄 여자가 더 크게 손을 흔들었다. 비안개 때문에 여자의 자전거는 엷은 구름 위를 달려가는 듯했다. 달리면서 더 희미한 안개 속으로 들어가 그 흰 알갱이로 흩어지고 있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인생이고 누구도 그것을 수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 그건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상처를 기억하든 상처가 스쳐가기 전에 존재했던 빛나는 사랑을 기억하든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엄마 안녕. 안녕. 공정소설 별들의 들판 감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이현주, 박윤아, 김순환, 유호한, 윤동기, 홍진욱, 전숙경, 임주현, 권현희, 해설 최하나, 음악 이문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작가 다시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공 선생님. 네. 이제 수연이가 결국은 실연 이후에 베를린 찾아가서 만나지 못한 엄마를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에요. 예. 알고 봤더니 좀 굉장한 엄마던데. 일종의 여정인데, 네. 그 의미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네. 작가로서는 어떤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싶습니까? 우선 그 쌍둥이 엄마로 설정된 그 한명숙이라는 여자를 저로서는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써봤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등장시켰던 그 여성들이 보통 이제 실연당하고 이혼당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상처 있고 좌절하고 그 삶의 어떤 그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인데 네.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기질 자체도 상당히 그 자유분방한 데다가 그 어떤 그런 역경들을 상처를 그러니까 하나씩 스스로 껴안고 별처럼 딱 자기 가슴에 이렇게 간직한 다음 앞으로 계속 나아가죠. 그래서 그 죽을 때도 그 수연이가 그 조심스럽게 묻지만 엄마가 어떤 얼굴로 죽었느냐라고 그 동생에게 물어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얼굴로 죽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처럼 그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여성상을 제가 좀 그려 보임으로써 그 29살짜리 수연이가 그 한국에서 겪었던 그 어둠들을 그 헤쳐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를 제가 좀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것이 좀 저의 의도였습니다. 작가의 시선이 아니고 또 다르게 보자면 어쩌면 한명숙은 세상에서 참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예. 그 불행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뭐 객관적으로 그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걸 이미 이제 알게 되신 겁니까? 원래 아는 도통의 경지로. 베를린이라는 공간이요. 예. 역시 소설은 그 소설적 공간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게 주는 느낌이 참 강렬한 것 같거든요. 예. 베를린 설정하신 것도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그냥 사회과학적으로 딱딱하게 이야기하면 분단이라는 것이 아주 극명했던 도시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제가 베를린에 처음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부서진 비렐름 교회를 그 우리로 치면 명동성당 부서진 것처럼 생긴 거를 그냥 고치지 않고 내버려둔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베를린이 막 날씨가 굉장히 나쁘고 사실 예쁘지도 않고 그런데
점점 살수록 그 스산함 같은 것, 그 쓸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붙잡아두는 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또 쓸쓸함의 다른 이면은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그 구속되지 않음 이런 것들이 그 베를린에 좀 남성적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 때는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또 오니까 굉장히 또 가고 싶은 도시이기도 하네요. 예. 사실은 저도 베를린 장벽 무너진 그 다음에 거기를 한 이틀 정도 갈 일이 있었어요. 단 이틀이었는데 그 돌조각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참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그 베를린이 좀 이렇게 심상하게 보일 수가 없는 곳이죠. 예. 예,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 이후에 또 우리나라를 말해주는 부분도 거기 지금 담겨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념의 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박물관, 장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통일 다 하고 그 전시해 놓은 거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 가서 보면 우리나라도 분단됐지 하고 새삼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별들의 들판 이 작품 특히 이제 수연이랑 자기동일시를 하면서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요. 수연이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 마무리 얘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수연이가 그 7년 동안 그 사귀던 남자에게 그 실연당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기약 없는 엄마를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그 엄마가 꿈꿨던 그 이상, 그러니까 별들이 그 빛나던 들판, 그곳에서 자기를 뵌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마 희망차게 새로 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대신 상처를 딛고 껴안고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쳤었습니다. 예. 강하게 여운이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지영 씨의 소설 별들의 들판 감상해 봤습니다. 대화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방의 한 도시 아니죠. 우리 삶과 우리 역사와 너무나 밀접한 그런 흔적이 있는 도시라는 걸 깨닫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지니는 건 개인의 몫이기도 하고 한 국가 민족 또 역사의 몫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렇게 한 군데서 만나는 느낌을 오늘 작품에 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로서의 작품 그리고 장소 베를린.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함께하면서 작품 감상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의 승원세였습니다.